시작하겠습니다. 원래 3부가 6시, 그러니까 16시, 4시 10분부터인데 약 20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10분씩, 토론자 한 분당 10분씩, 그 다음에 종합토론으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약 50분 정도 갖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는 이제 3부 좌장을 맡으신 한남희 교수님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3부 좌장은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토론자분 소개부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경환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좌장으로 드립니다. 오늘 사실 우리 장원석 교수님보다는 이론적인 평가가 훨씬 부족하고요. 또 오늘 말씀드렸던 한준희 해설위원보다는 발판이 훨씬 약합니다.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원석 교수님은 오늘 몸매를 맡게 되겠네요. 꾸준히 해설위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부분까지 질문을 해주시면 충분히 장원석 교수님과 나머지 토론자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원석 교수님께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장원석 교수님께 조사를 좀 했습니다.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가죠. 이 국민 스포츠 경영학회에서 리서치 팔로워라고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성균관대학교에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현재에 대한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준희 해설위원은 저한테는 제 집안에서 동생뻘입니다. 5살 정도 오늘 처음 만났어요. 한남이고 한준희인데 오늘 학년을 비교해보니까 5살. 오늘 얼마든지 심한 이야기를 하셔도 제가 양해를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판과 더불어서 질문사항이 하시면 유튜브 조회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은 정재훈 장. 여러분들 혹시 이 정재훈의 시선이라는 클럽들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앞으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놀란 게 정재훈의 시선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서성훈 포럼에서 정재훈의 시선을 봤습니다. 서성훈 포럼 그래서 브랜드화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정재훈 부장님의 첫 토론을 포문을 내겠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우리 교수님과 한준희 해설위원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일보에서 스포츠 맡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참고로 장재원 아니고 정재훈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신 의원님 계셔가지고 최근에 약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중앙일보에서 스포츠 디렉터 겸 스포츠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함을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츠 부장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레거시 미디어에서 레거시 미디어라는 신문에서 지금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그다음에 밸류를 측정하고 제목을 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역할이 스포츠 부장이라면 스포츠 디렉터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스포츠 뉴스가 전 세계에서 들어올 때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이거를 신문 기사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동영상
붙여서 인터넷에 배포할 것이냐, 아니면 카드리스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품을 더 많이 들여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이런 일을 하는 쪽이 디렉터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터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신문이라는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결국 인쇄 매체로서의 스트리밍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앙일보라는 신문사에 일하는 사람이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가장 기나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면 깜짝 놀란 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또 학 회장님 포함해서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떠들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쫄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준희 위원님께서 샤우팅 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 드릴 말씀이 좀 있었는데 저도 한번 짧고 간략하게 좀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배팅의 역사는 꽤 깁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서 축구와 관련해서 배팅이 시작된 지가 한 100년 됐더라고요. 1923년에 시작했으니까 꼭 100년째인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해 개봉했던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지금 종이에도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축구 복권인데요. 축구 경기 결과를 담은 신문을 지금 나눠주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맨유와 블랙풀이 2대2로 비겼다. 뉴캐슬과 이것도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이죠. 네, 그 영상은 여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한 50년, 195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축구 경기를 앞두고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신문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날 말이죠.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내가 적은 그 스코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1980년대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스포츠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죠.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 신문과 라디오는 그야말로 올드 스쿨의 대명사죠. 요즘 말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아까 한준희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TV 역시도 레거시 미디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로 경기를 감상하거나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옛날 일입니다. 이래서 이게 스포츠 스트리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정에서 말하는 이 스트리밍이라는 건 이제 우리 곁에 있는 공기나 물과 같아서 저도 여기 올 때 스트리밍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우리 곁에 굉장히 다가와 있는 겁니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PGA 투어도 어떻게 보면 물론 골프 채널이라는 곳이 있지만 일종의 스트리밍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 그동안 없었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공중파 TV의 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를테면 축구는 물론이고 PGA 투어를 예로 들면 골프 경기가 벌어지는 곳이
농구장, 축구장이 아니죠. 18홀이 벌어지는 이 필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걸 다 커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중파 TV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다면 개인화, 자기가 좋은 선수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난 타이거 우즈만 보고 싶어, 아니면 임성재만 보고 싶어, 뭐 요즘 톰킴이라는 선수가 뜨고 있는데 그 선수가 보고 싶어. 이런 선수들 자기가 다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전에 없었던 현상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너무 앞서가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사나 소비자들이, 콘텐츠 소비자들이 못 따라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톰킴이나 타이거 우즈를 PGA 투어를 준비하는 미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쏴줄 수 있는 기술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받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시장은 성숙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방송사에서도 아직까지 그 니즈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기술에 비해서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파편화, 세분화, 개인화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더 그 스포츠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또 변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신문과 골프 채널에서 일을 하는 경우 예전에 일을 했었는데, 골프 채널 인기 프로그램의 하나가 라이브 레슨 70이라는 거 있습니다. 라이브 레슨 90. 그런데 보통 9시 때에 유명 레슨 프로를 불러서 레슨을 진행하고, 진행이 끝난 뒤에 전화 상담을 받아서, 전화를 받아서 시청자분 누구시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들어서 저는 폼이 뭐가 문제고요, 뭐 티샷이 뭐가 문제고요, 즉석 처방을 내려주는 이런 라이브 레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골프 채널에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스트리밍이 너무 발전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전해지는 마당에 유튜브에서 골프 레슨과 관련된 콘텐츠가 넘쳐나는 마당에 누가 그걸 볼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이 벌써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방지하는 그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준희 의원님께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주로 쿠팡의 입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하나 2개 준비했습니다. 요걸 먼저 보고 가면요, 넷플릭스는 2022년 4월에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1000만 정도 됐습니다. 1055만. 근데 올해 4월에는 1년 만에 1156만, 딱 100만 명 정도 되었죠. TV 같은 경우는 324만에서 411만 정도 됐습니다. 쿠팡은 그러니까 1000만 넘을 거라고 하시는데 1000만은 아닌 것 같고요. 467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왓챠 이런 것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이만큼 국내 OTT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이 OTT들이 다 스포츠만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1000만, 400만 뭐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내 OTT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음 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OTT 가입자 수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는 2억 3천만 명이고 디즈니 플러스는 1억 5천만 명입니다. 훌루가 4,820만, 그다음에 스포츠를 거의 전문으로 하는 ESPN 플러스가 2,530만. 그러니까 ESPN하고 넷플릭스만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넷플릭스에는 물론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가 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의 얘기를 좀만 더 들어보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PGA 투어 혹은 PGA 투어가 아니더라도 이벤트 골프 대회를 중계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팩트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스포츠 생중계 시장에 라이브 시장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풀스윙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넷플릭스가 좀 더 골프 시장에 또 스포츠 시장에 개입해 등장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고요. 조금 얘기가 옆으로 빠집니다만 그 풀스윙이라는 다큐멘터리 보면 선수들의 필드에서의 경쟁뿐만이 아니고 라커룸까지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옷을 벗으면서 막 신발을 팽개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를 여과 없이 그냥 막 전달하는, 그래서 스포츠보다는 거의 드라마에 가까운 그런 영역 파괴를 이루고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는 어떤 드라마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리밍이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장점만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넷플릭스의 CEO가 테드 서란도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형 스포츠 경기에 중계권을 사들이고 싶은데 사들여도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더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골프 채널에서 그 중계권 구매와 관련된 일을 잠깐 한 적도 있었는데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밋빛 미래고 많은 사람들의 로열티가 강한 것 같은데 돈을 공급자 입장에서 돈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터프한 시장.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EPL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스포티비를 여기서 유료로 돈 내고 보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는 아무래도 스포츠 관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내리셔도 좋습니다. 혹은 지금 쿠팡, 스포츠 때문에 쿠팡을 구독하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룹에 가서, 다른 집단에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그 스포츠 중계 때문에 자기가 구독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포티비가 그래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요. 올림픽 콘텐츠를 사들이는 공중파들도, 그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중앙그룹 JTBC도 콘텐츠 비용을 상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고로 상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스포츠 OTT 시장이 굉장히 장밋빛 시장인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도 성숙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OTT 사업자가 이렇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컨텐츠를 다 소비하려면 일일이 다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스포티비에도 돈 내야 되죠. 쿠팡에도 돈 내야, TVN에도 돈 내야 되죠. 근데 뭐 골프 채널도 어떤 걸 유료한, 그건 OTT는 아닙니다만 유료 TV에 돈을 내야 되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컨텐츠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죠. 근데 프리미어리그를 한 곳에서만 중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 EPL 사무국 측에서 찢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중계사는 스카이 스포츠고, 근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가 만약에 영국의 축구 팬이라면 돈을 얼마 내야 되냐면 5만 원 내지는 9만 원 내야 돼요. 매달. 그런데 BT 스포츠라는 위성 방송도 있어요. 근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은 스카이 스포츠가 아니고 BT 스포츠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리그 사커는 애플 TV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여자 사커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는 나진이라는 또 다른 OTT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컨텐츠를 다 사들이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150만 원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OTT가 발전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스포츠 시장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대신에 소비자 입장에 보면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콘텐츠의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내서 가성비 있게
스포츠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OTT가 발전하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스포츠 콘텐츠 유저들에게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길으셨어요. 저희 그 전통적인 미디어에 계시다 보니까 뉴 미디어 쪽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토론자는 그 제가 이름만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지만은 굉장히 우리 스포츠계에 오래됐다고 했나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뵀기 때문에 우리 동태 정진욱 교수님인데 오늘 우리 문화학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디어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제자들을 정리를 하려다가 정진욱 교수님의 원고를 보고 정리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진욱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스포츠문화학과 교수 정진욱입니다. 이름은 스포츠문화학과인데 저는 사실 운동생리학, 운동처방, 트레이닝 전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데 제가 어쨌든 AR, VR 이런 미디어나 이런 걸 AR, VR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미디어학회가 이사가 되었는데 갑자기 김기환 교수님 전화하셨습니다. 토론자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할 게 없어. 예, 며칠 있다가 사무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토론문을 보내셔야 되는데 할 게 없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제 토론문을 명쾌하게 썼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스트리밍 스포츠가 저희가 항상 사실 이거 완전 라떼들인데 저희 때는 TV가 나오면 못 움직였잖아요. 그게 지나가면 못 보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서 점점 다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것들을 생중계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저희 지금 학회도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학회 가면 되게 맘 편하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지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계속 남아서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더 신경 쓰게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장호석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솔로 시청 고파트에서 되게 좀 되게 이런 거에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뭔가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저는 약간 미래에 뭔가 여기에 인터랙티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주셨지만 그 안에서 지금은 채팅이나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더 많은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는 파트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마켓 인사이트 분석에다 제가 레퍼토리나 뭐 서비스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되게 주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삼성헬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삼성헬스 플랫폼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한 10년 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고급 기술과 정보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서비스화하는 레퍼토리를 만들고 그걸 서비스 컨텐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보다 어려움을 갖고 얼마 전에도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사실 영상 콘텐츠도 굉장히 많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럼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소비자 유저들한테 잘 좋은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융합 연구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입장과 약간 이런 미디어나 그 시장의 입장이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하고 고급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그 안에서 미디어가 사실 빠질 수 없는 그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말로 저희가 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정보를 줌으로써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선수들도
코치들이 이제 말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영상 정보나 인터랙티브한 정보를 줬을 때 그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그 피드백의 속도 얼마나 실시간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일주일 기다려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뭐 큰 범위에서는 실시간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파트에서 좀 관심이 가져졌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장훈 교수님한테 뭐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도 여쭤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저희가 헬스나 트레이닝에 관련된 콘텐츠도 굉장히 약간 핫하게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저희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와 그 운동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스트리밍 콘텐츠 영역에서 이런 헬스 콘텐츠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스포츠 콘텐츠와 OTT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되는 그 영상 그 경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생소하면서 오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나 유저 입장에서 본 거였는데 보편적 시청권에서 저희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아니지만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항상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봤는데 그 시간 맞춰서 앉아서 보고 아니면 이제 편성도 말씀하셨는데 보고 싶었는데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수 시청자들 보편적으로 즐겨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쿠팡 플레이를 하면 보는 사람만 볼 텐데 다 못 볼 텐데 저도 왜냐하면 사실 쿠팡을 하면서 쿠팡 플레이가 있는데 그거 눌러서 사실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여러 번 눌러야지 그 시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하고 그 다음에 중계 퀄리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클럽 콘텐츠인 스포츠가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굉장히 잘 돼서 1000만이 넘는다 하셨고 그게 아니라고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느 만큼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되게 관심이 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파트에서도 저희가 그런 실시간 중계를 할 때 요즘 보면 막 이렇게 그 스트리밍 서비스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그 추가 정보들 막 이렇게 떠가지고 더 볼 수 있게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실 정확하고 좀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에서 저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에서는 사실 좀 선주희 위원님 안 계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온라인 중계가 아까 시장 성장 관점인지 이게 접근성 측면에서 좋은 거를 봐야 될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 저희는 사실 스포츠 문화학과인데 축구야구 농구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수들만으로 되어 있는 좀 특이한 학과인데 시합을 전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다 못 보니까 약간 뭐 네이버 중계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 그런 대학 선수들의 그 경기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간 방법, 뭔가 그 좀 폭넓게 그런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체육 특기자가 입시를 보다 약간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일환으로 그러면 시합의 영상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해서 그걸 뭐 입시에 활용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의견들이 사실 뭐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생각보다 그 영상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기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일단 영상이 있어야 뭘 분석을 하든지 뭐든지 할 텐데 그나마 요즘에 대학 스포츠는 이제 네이버 스포츠랑 연계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라도 하고 다시 볼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경기나 아니면 좀 메이저 경기가 아닌 경기들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분석해내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의 경기력을 또 증명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저는 약간 토론이자 질문자로서 약간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석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좀 저 질문을 보면 홍진욱 교수님한테 하셨는데 진짜 해설위원인 우리 김진짜님께서 김진욱 교수님의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조금 이따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계시니까 홍진욱 해설위원을 좀 까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리고 아까 그 쿠팡 플레이에 대한 그 가입자는 좀 우리 정비한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쿠팡의 가입자가 한 1000만 되고 아마 쿠팡 플레이의 가입자가 한 400만 정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은 이제 제가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재 개그인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는 미래가 없다.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뒤에는 질문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직접 한번 그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라이프 플레이 대표님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바로라고 하고요. 네이버에 라이프 플랜 회사를 쳐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회사가 생긴 지 한 달 좀 넘어가지고 찾을 수 없는 회사긴 한데 사실 제가 처음에 대표로 소개되는 게 지금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저 원래 스포츠 PD로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좀 스포츠 PD로 일하다가 2년 전에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이제 스포츠 팀을 만들고 사실 거기서 이제 진짜 같은 경우 같이 영입해가지고 일을 했던 동료였는데 뭐 기사들 보시면 좀 아실 수 있겠는데 종합 MCN이 많이 꺾었잖아요. 꺾이면서 사실 거기서 제 제작 쪽에 좀 힘을 빼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거 만들려면 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린 지 한 달 됐고 지금 열심히 이제 제작하고 있는 사실 대표라기보다는 PD라는 이름을 아직 익숙한 김바로라고 하고요. 포럼은 처음에 작성 요청 받았을 때 이게 스트리밍 스포츠 현재와 미래인데 처음에 그냥 밝다라고 얘기하기가 제가 아직 저는 필드에 계속 이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스포츠에 좀 약간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스포츠 방송 들어갔을 때 스포츠 진짜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막 메이저리그에 그 한창 포항기 있잖아요. 박병호, 막 강정호, 막 8명의 코리안 메이저 뛸 때 저는 그때 MBC 스포츠에 있으면서 되게 즐겁게 일을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선수들이 빠지니까 콘텐츠의 힘도 더 빠지게 되는 걸 경험하고 이 KBO 같은 경우도 되게 웃긴 게 엘로끼가 5강을 가면 되게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KT 막 NC 이런 팀들이 5강에 올라가면 시청률이 막 바닥을 치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싸움보다는 좀 내가 제작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좀 약간 미진하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때 좀 TV 방송국 쪽에 뭐랄까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TV에서 이제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면서 사실 진짜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잘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잘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TV 방송국에 있을 때는 선배들이 다 우습게 봤거든요. 유튜브를. 저도 인터넷 BJ들이 하는 건데 저기서 만들고 싶냐 막 이런 정도의 약간 그 시선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가 시청률 숫자로 막 평가받는 것보다 되게 세더라고요. 댓글 피드들이 막 진짜 이렇게 못 만드냐. 근데 그런 욕들이 되게 뭔가 자극시키고 얘네가 칭찬하면 진짜 더 기분 좋고 이게 있으면서 유튜브 시장이 그냥 방송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하면서 이제 스토킹이라는 이제 토크 콘텐츠를 만들면서 되게 재미있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심수창 의원이랑 같이 그냥 사실 심수창 의원은 그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방송국 불러준 적 없고 되게 놀 때 그냥 유튜브 감성에 되게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연락 드려가지고 바로 그냥 출연료 10만 원 받고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잘 되면서 회사가 좀 이거 알아줬으면 했는데 더 오히려 회사에서 뭐 하냐고 계속 중계 안 나오고 왜 너 유튜브 만들고 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좀 고민하던 차에 김경수 연락 드려가지고 이제 스포츠 기자 학사 공부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쓱 돌아봤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스포츠 기자 업계가 어떤지. 그러다가 샌드박스에서 우연히 이제 그 지금 메타코미디 대표인 정영준 대표가 저 사수로 있었을 때 아실지 모르겠는데 꼬미코라는 친구가 제 동기예요. 체육과 그 꼬미코라고 그 아마 창희 선배기도 한데 그 친구 통해서 이제 샌드박스에서 스포츠 팀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아니 샌드박스 MCN이 왜 스포츠를 해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제 알아봤더니 거기 정찬성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아니 왜 스포츠 방송에 있을 때 한 번도 보기 힘들었던 이 사람이 이 MCN에 소속이 돼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때 샌드박스에 정찬성 채널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정찬성 뭐 김구라 푸보이 골프 뭐 하승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던 때였어요. 막 그냥 스포츠라는 팀이 없으니까 엔터테인먼트 팀이 있고 라이프스타일 팀이 있고 이런 식인데 이걸 합치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스포츠를 만든 다음에 사실 그때 저는 오히려 스포츠 방송 때보다 더 재밌게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방송국에 있을 때는 이제 선수들하고 일을 할 때 되게 벽이 있거든요. 그냥 나는 PD고 너는 출연자이기 때문에 이 벽이 있어서 되게 뭔가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데 유튜브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의 채널이라서 내가 제작을 같이 하면 있어서 그냥 되게 기획이나 이런 관여가 되게 깊어지면서 예를 들어 좀비 트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케이스 같은데 이게 파이트 클럽이나 막 다수 격투기 컨텐츠라고 되게 가장 큰 차별점이 사실 저는 정찬성이란 인물의 되게 무게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양아치들이 때리고 막 싸우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찬성의 거를 격투기라는 스포츠 종목으로 잘 뭔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사실 여성분들도 되게 좀 그나마 덜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사실 지금 회사를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회사가 지금 딱 2개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정찬성이랑 최도호 선수 딱 2개 지금 채널 만들면서 올해는 저희는 딱 격투기 쪽 버티컬 하나 잡고 갈 생각이고 이게 스트리밍 스포츠 미래가 없다고 했던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프로스포츠의 스트리밍 스포츠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계적으로는 스트리밍 스포츠는 되게 잘 성장하고 있다. 대신 국내 프로스포츠가 스트리밍 스포츠로 잘 성장하려면 저는 일단은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걸 생각해요. 그냥 좀비트릭 같은 거 만들면서 격투기에 관심 갖게 하고 그냥 약간 가교역화라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회사 이름도 라이트 플레이인데 그냥 뜻은 메이크 스포츠 라이트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포츠를 이렇게 놀이처럼 만들고 싶은 회사라는 게 저희 회사 그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막 미래가 없다 이건 아니고 미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는 밝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혹시나 처음 때가 보고 이 새끼 뭐야 하고 안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어쨌든 온 김에 좀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저번 주에 촬영이 끝나는 건데 따끈따끈한 좀 예고인데 이거 만들게 스포츠가 있는 곳은 타워에 체급상 중 하나로 치면 하나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많이 이기는 안녕하세요. 월급을 터졌던 분이라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네,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 받쳐가지고 그런 그걸 조금 잘 줄여보자면 큰 애들을 씹을 수 있고 걔가 약간 규칙을 해도 이게 좀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한승범이랑 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네, 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정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왕시 않다. 사랑을 느끼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들 중에서도 정통적인 교수들이 있고요. 뉴 프로페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여기 우리 회장님, 유상근 교수님, 또 우리 교수님, 우리 정명 부장님, 갑자기 그 뉴미디어 쪽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말귀를 많이 못 알아먹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 이제 질문을 하실 때도 토론자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토론자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폴스윙도 걷고 좀비 트럭도 건이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진짜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 한준희 의원님이 계셨으면 진짜가 누구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유튜버로서에 대한 진짜, 특히 이제 뉴미디어 쪽의 진짜는 누구냐, 해설위원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뉴미디어 쪽에 있는 분들이 출신들이 뉴미디어의 해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미디어에 있는 분들이 뉴미디어의 해설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대답을 우리 이제 김진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김진짜 유튜버라고 불러야 되죠? 이분이 중퇴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중퇴를 했고요. 저는 겨우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러프버를 또 중퇴를 하셨더라고. 맞죠? 예. 그 다음에는 또 TVN을 또 중퇴를 했어요. 결국은 중퇴를 한 3번 하고 유튜버가 되셨더라.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유튜버 김진짜를 소개한 토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축구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김찬이라고 하고요. 본명이 김찬이고 이제 김진짜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중퇴를 많이 했고요. 이제 원래 운동생리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교에 갔다가 축구 코치도 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막 사업하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어쩌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고, 축구 관련 컨텐츠를 만들면서 업으로 살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댓글로 다른 직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를 이제 풀타임 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학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거에 반해서 저는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필드에서 느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공부를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제 영상이 이제 소위 말해서 떡상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축구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TVN에서 축구 해설위원을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 유로 2020이라는 그 여름에 잠깐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사실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입중계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틀 수는 없고 제 얼굴만 보시면서 이제 채팅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걸 입중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상을 보시고 이제 TVN에서 그 국장님께서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약간 TVN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감각이 좀 젊은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초빙을 해주셨고 하다가 유로 2020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를 TVN이 사가지고 분데스리가도 제안을 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결국에는 그만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한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거시 미디어고 그게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TVN 해설을 그만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좀 하다가 이제 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지상파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거고 일단 방송에서는 정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언어를.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희 유튜브 할 때는 진짜 그냥 씻지도 않고 하거든요. 씻지도 않고 방송 켜가지고 하고 그냥 보다가 예예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막 가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됐고 그리고
축구에 관해서 솔직한 생각을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상파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게 부담돼서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축구에서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사실 이제 한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는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누군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축구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뭐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도 좀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해설을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축구 해설위원회에 대한 그 평가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경기만 끝나면은 욕이 엄청 올라오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 문화를.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 끝에 그만두기로 했고요. 그에 반해서 유튜브에서 축구 중계를 하게 되면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 한 4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불편하고 제가 뭔가를 신경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 두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게 김소천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아들 이름 지으면서 안 좋은 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터졌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걸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기 날 때 한 5일 동안 제가 카메라를 켜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오래 했지만 지금도 카메라가 있으면 약간 신경 쓰여요. 약간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5일 동안 계속 켜놓으니까 카메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소에 제 모습이 나와서 그 미세한 표정에 그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편안함이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게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상파에서의 저는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제 팬분들도 너무나 불편함을 느꼈을 거고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각종 은어, 뭐 비속어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만 제 방송을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호적이고 저한테 악플 달면은 이제 제가 다 쳐내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고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스트리밍의 미래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처럼 좀 더 이렇게 유튜브 이중계 하시는 채널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파편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가 나오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떡상하는 분들을 밀어주는데 알고리즘에서 왜냐면은 저희도 유튜브 들어가면 볼 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스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유튜브 입중계 시장에서는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몇몇 채널에 많은 분들이 좀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영욱 해설위원이라고 이제 계신데 중계를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가장 많은 시청자가 40대, 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서영욱님 채널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 서영욱님의 중계를 들었던 분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돼서도 그분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보던 걸 계속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입중계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진입한 사람이라서 뭐 요즘에는 라이브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찍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축구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그거의 역할과 문제점과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OTT에 있는 그 어떤 정말 간지나는 그 정말 웰메이드 콘텐츠랑 비교했을 때 유튜브 축구 콘텐츠의 역할이 뭐냐 굉장히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축구 팬들이 댓글을 달러 오십니다. 댓글 달러 와서 이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광장의 역할을 할까요? 제 의견도 듣고 그 팬분들끼리 댓글로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제
시인성도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좀비 트립의 때깔 같은 거를 저는 버리기 때문에 내용에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채널 보면은 정말 OTT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통찰력, 뭔가 날카로운 그런 내용적으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제 선정도 자유롭고 그리고 주제 기획할 때 빨리 실패하고 빨리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제 접근율을 점점 높일 수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축구 팬을 유입하는데도 OTT보다는 저는 유튜브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에 이제 제 영상이나 이제 다른 축구 콘텐츠들이 걸리면 클릭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보시는 비율도 되게 많이 늘었고요. 뭐 문제점과 한계점은 뭐 요즘에 뭐 AI로 뭐 가짜 뉴스, 뭐 국뽕 콘텐츠 이런 것들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튜버로서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KBS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김진짜 유튜버가 너무 정제된 용어를 쓰시길래 KBS 중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떡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상. 토론자들 말씀을 다 하셨고요. 우리 정원석 교수님께서 토론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하고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프로 토론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저도 그 유튜버분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거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저의 사실 본 모습은 여기 현장에 나와 있을 때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느끼는 저는 지금 모습을 보면 항상 비웃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유튜브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새로운 스포츠 팬들을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OTT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유튜브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좀비 TV를 많이 모든 거를 다 봤고 김진짜 분님의 영상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채널을 고민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영상들을 제작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 전문적인 것들을 콘텐츠를 고민을 해보면 그 콘텐츠들은 사실 성공을 하는 확률들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농구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 팬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콘텐츠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았고요. 근데 반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프로농구 선수가 공허에서 뛰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콘텐츠들은 영상의 퀄리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그 조원이에서 최근 하고 있는 프로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뛰는 것들, 그리고 좀비 트립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동네에 싸움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프로 선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에 출발을 해서 이제 새로운 팬들이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그 스포츠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질문을 네 분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헬스 트레이닝 관련된 콘텐츠도 되게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콘텐츠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반복 시청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적인 수익적인 측면들을 고민을 해보니까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유튜버 콘텐츠는 아기들 콘텐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뽀로를 보면 계속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운동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는데 운동에 관련된 것들은 좀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 성향들이 있어서 아주 큰 시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실 때도 이제 그 삼성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들이 좀 더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했었을 때 어떠한 포인트를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관련 식품들을 구매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비 트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시청자들이 이제 모든 대진들을 봤었을 때 누가 우승을 하는지 맞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청중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을 아마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이전에 우리 배재선 회장님도 계시지만 스포츠 미디어 학회를 만들 때 제가 발디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디어 스포츠냐 스포츠 미디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미디어 넥서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이러한 유튜버들 때문에 스포츠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리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는 우리 회장님한테 죄송한데 방송 중계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여지가 있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누구 지적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인 소견을 충분히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용어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좀 알아듣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저기 연세대학교죠?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이준성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모두에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인데요. 그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 쿠팡 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뛰어든 건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쿠팡 같은 곳에서 이렇게 스포츠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 플레이에서 스포츠를 중계하는 그 K리그 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이제 쿠팡 이츠를 사용해라. 또 반대로 쿠팡 이츠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쿠팡 플레이라는 그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시간을 보내라. 약간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쿠팡에서 만들려고 이런 스포츠에도 참전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참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게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이제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 혹은 시간 소비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만약에 생성이 된다면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토사구팽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e스포츠나 다른 콘텐츠들에서 이제 스포츠를 위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을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은 장원석 교수님이 대답을 잘 해주실 겁니다. 또 이렇게 연구에 대한 방향을 물으셨으니까 우리 장원석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정진희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저는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영구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장적인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스포츠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재미난 미디어 콘텐츠들이 들어오지만 스포츠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다른 콘텐츠하고의 차이를 보면 충성도가 높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드라마를 보거나 어떠한 콘텐츠를 볼 때는 제가
어떠한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내가 꼭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같이 그 서비스를 구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을 고민을 해보면 그 다른 컨텐츠에 비해 스포츠는 저하고의 관계가 되게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스포츠 안에서 주는 스토리텔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청자들을 재미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스포츠 중에서 스토리텔링을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WWE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시면 이제 아주 오래된 거지만 성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토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그 AFTN에서 하는 것들을 항상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사실 가짜인 것도 알고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가 될 거인지를 알지만 이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스포츠를 보는 경우, 외국 스포츠들을 보면 라이벌 구조들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미디어 안에서 어떠한 팀은 좀 착한 팀, 나쁜 팀,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을 좀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팬들이 좀 더 이렇게 스포츠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연고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대학 스포츠 같은 게 이제 다른 대학들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유독 많은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은 연고전인 것처럼 이러한 그 스포츠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시청자들의 가슴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면 연구적인 것들을 할 때도 다른 미디어 콘텐츠와 다르게 스포츠에 어떠한 특성을 강조를 하고 고민을 할 수 있을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약간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미디어의 영역을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볼 건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시청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볼 것이냐 아니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미디어를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미디어를 시청하는 입장보다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운동을 시키는 입장에서 약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제가 디지털 헬스 케어 이런 것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을 빼놓고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그 건강에서는 대부분 스포츠가 들어가고 운동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운동을 잘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약간 이런 관점에서 연구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쿠팡 이치랑 이제 연계를 예를 들어서 했으면 먹는 동안 보는 거면 약간 건강해지는 거랑은 조금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뭔가 또 기다리는 동안 실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제가 잘 생각해 e스포츠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이렇게 화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약간 아바타처럼 진짜 실제 내가 그 화면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도 운동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종류의 미디어랑 뭔가 운동이 접목된 전 새로운 또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고, 닌텐도의 링피트나 스포츠 이런 걸 보시면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저희 스크린 골프도 사실 그런 종류의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쿠팡에서 그러면 이거 플레이를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렇게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건강을 책일 수 있는 미디어를 서비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기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다른 콘텐츠로 가지 않도록 뭔가를 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전공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질문이 좀 됐나요? 예. 정호석 교수님 좀 트렌드를 못 읽으신데 연고전이랄지 이런 표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살짝 저하장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아까 소개해
들었던 것처럼 저는 전국대 스포츠 및 문화학과에서 정진욱 교수님 도와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뭐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이 소비자 접점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욱 교수님께는 질문을 안 드리고 싶고요. 옆에 계신 김진자 그리고 김바로 PD에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분은 그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고 거기서 이사를 오신 두 분이고 훌륭히 잘 새로운 집을 잘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는 질문은 들었던 궁금증은 예전에 사실 지상파에서만 중계던 이제 스포츠 중계들이 케이블로 모두 이사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스트리밍 스포츠로 모두 이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견을 좀 내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제 케이블에 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찝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사를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언뜻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검열이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직접적인 의견 좀 궁금했습니다. 직접 바뀌었는데 네. PD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상파에 있던 중계권이 케이블로 갔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게 또 넘어간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OTT로 넘어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는 결국에는 그냥 NBA나 UFC나 이런 데처럼 협회가 다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자생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쿠팡이 K리그를 산 이유가 막 축구를 더 막 붕업시켜야지라는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규 유입자가 이제 쿠팡은 이미 여성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거에서 가성비가 스포츠만한 게 없으니까. 왜냐면은 뭐 오리지널 요새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몇십 억, 몇백 억 들어간 것보다 해외 중계권 그냥 몇 억 사가지고 NH 이런 거 되게 싸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고 또 계속 돌릴 수 있는 경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있어 보이는 거죠. 되게 전시할 때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남자들 다 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근데 뭐 지금 쿠팡이 잘하고 있다 말다를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건 사실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쿠팡이 어쨌든 이 회사는 캐시카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 돈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좀 더 쿠팡이 좀 잘 뭐랄까요 다큐멘터리나 좀 스포츠 부가적인 콘텐츠에 돈을 쓴다고 하면 저는 OTT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그냥 쉽게 입점한 목표야 그냥 막 뭐 콘텐츠의 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 그래서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독점이라는 게 언젠가는 독점 계약이 끝날 건데 저는 그 이유도 되게 시청자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쿠팡 말고 딴 데로 가면 또 사람들은 그걸 거기 이게 우리나라 약간 중계권의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야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언제는 이제 뭐 다 끝나면 그죠. 뉴미디어도 네이버 포털 통신을 선수하시면 또 넘어갈 건데 이제 내년에 또 TV 중계권도 끝나면 또 넘어갈 건데, 그럼 사람은 결국에 또 거기 맞춰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협회가 저는 결국에는 그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국내 스포츠가 저는 별로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스트리밍 스포츠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프로스포츠 말고 그냥 정찬성 중심으로 단체 만들어서 거기서 리그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스트리밍 돌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승기 전태풍 데리고 길거리 농구 리그 만들어서 그냥 KBL보다 더 인기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모델을 하다 보면 이제 좀 프로스포츠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근데 저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가 아예 중계권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입중계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안 보고 많은 분들이 제 얼굴하고 채팅만 보시지만 아예 유튜브가 이제 중계권을 사면 정말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제 얼굴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의 가치를 어디서 저도 좀 주워 들었거든요. 유튜브도 그런 넷플릭스나 애플처럼 어떤 중계권에 대한 그 비딩을 할 것이다라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정말 말단의 그 소비자분들하고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 함께 아까 소셜 이제 혼자 보기랑 이제 솔로 보는 거랑 이제 소셜로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셨는데, 저는 함께 보는 사람은 다시 절대 혼자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입중계를 굳이 옆에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을 놓고 TV랑 같이 보는 이유가 좀 외롭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구도 줄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아질 거고 하다 보면은 옆에 떠드는 사람 한 명 있고 또 이제 채팅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이거에 한번 이제 맞들이면은 다시는 절대 혼자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도 채팅이 뭐 이렇게 중계권을 사게 되면 채팅 기능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같이 보는 거를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입중계를 보던 분들이 안 보는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 채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잘하시는 채널들 보면은 이 라이브 입중계를 보시는 그 시청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OTT에서 저는 정말 유튜브로 좀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어떤 실시간 어떤 소통에 대한 그런 장점, 그리고 저는 유튜브의 어떤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유튜버니까 그 모회사로서의 유튜브와 구글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좀 불편했는데 알아서 업데이트를 다 해주고요. 너무너무 정말 정말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만드는 플랫폼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바로 형도 느끼실 텐데, 요즘에는 쇼츠도 그렇고 틱톡도 이제 틱톡이 이제 올라가면서 쇼츠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수익도 이제 낼 수 있게끔 바뀌고, 요즘에는 팟캐스트가 또 유행이니까 아예 팟캐스트 탭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뭐라도 하나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여윳돈이 생기면 구글 주식을 조금씩 사놓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런 회사들 OTT도 많지만 유튜브가 좀 미래가 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포츠 중계권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OTT 플랫폼보다는 유튜브가 나중에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그 방송 분량을 충분히 뽑으신 것 같죠? 가성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분 발표하고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쪽은 방송인들이고 저희들은 뭐 교수나 아니면 또 언론인이라서 자세도 이렇게 꿋꿋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우리 이쪽에다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먼저 받겠습니다. 뒤쪽 먼저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라는 관점에서
그 지금 유튜브 하신 분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방송 분량이 다 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장원석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유튜버들한테 잠깐 30초씩 여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전 동감하고요. 아마 지금부터 친구들은 1시간 이상 경기 못 볼 거고요. 야구 3시간짜리 야구 경기 절대 못 볼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격투기를 한 게 경기가 빨리 끝나는 것도 되게 좋은 이 종목의 장점인 거고, 농구도 사실은 길거리 농구, 그냥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스포츠처럼 스포츠를 소비하지 않는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쉽진 않은데, 저는 사실 그거 인정하고 좀 우리가 가고 있는 사람이라. 예, 저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규칙을 바꾸자, 너무 길다, 그리고 뭐 쿼터제로 해가지고 짧게 끊어가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생계형 유튜버로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게 지금 유튜브의 정책상 쇼츠 만드는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영상이 길고 시청자들이 광고를 많이 보게끔 해야지 유튜브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쇼츠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많이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생계형으로서는 이제 긴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쇼츠가 정말 세상을 지배하게 돼서 짧은 영상의 조회수를 많이 이렇게 얻으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이제 아들 키워야 되니까 쇼츠에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반면 저는 이제 요즘 침착맨이라고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지문에 따르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옆에 라디오처럼 틀어놓을 수 있는 콘텐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쇼츠 보면서 오래 앉아있는 그것도 있지만, 차를 운전한다거나 설거지할 때 틀어놓는 정말 긴 호흡에 그닥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도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쇼츠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그 유튜브 직원인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대전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좀 그 수고가 없을 것 같아요.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심 있던 분야를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OTT 시장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엔데믹이 오면서 지금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가입자 수가 감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정 공유 같은 것도 금지하고, 또 스포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 콘텐츠적 가치를 가지고 가입자 수를 늘려나가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OTT 미디어 핫케이스도 마찬가지로 OTT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해결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스포츠와 미디어, 스포츠와 음악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가진 그런 굉장히 그 콘텐츠적 가치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스포츠가 이제 예측의 불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라이브를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굉장한 스포츠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스트리밍 미디어라는 비동시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 보고 멈췄다가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미디어적인 그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미디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미디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건데, 제가 볼 수 있는 뭐 모바일에서도 TV에서도 같은 콘텐츠를 아무 때나 제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포츠 중계의 한정에서 봤을 때 이 스트리밍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 스포츠 쪽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성장성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저희가 스포츠를 보면서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같이 함께 보는 이런 문화적인 변화 안에서
스포츠가 이 스트리밍 서비스 안에서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재원의 시선. 정재원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합한 대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콘텐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레거시 미디어에 계속 악역이고 새로 나온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MZ 세대들의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미디어에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콘텐츠는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짜니까 게다가 스피디하고 빠르니까 굉장히 적합한 매체, 미디어죠. 근데 이를테면 올림픽 같은 거는 아직까지 이 스트리밍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언젠가 가겠지만 그쪽으로. 그런데 이제 올림픽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 시청권을 얘기해서 공중파에서 이제까지 다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중계권료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중계권료랑 미디어 아까 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한국에 들어오는 비. 그거 물론 그게 이제 동계 하계로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림픽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산정을 해보면 대략 한 하계올림픽의 경우 얼마 될까요? 중계권료가 한 500억,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억이라면 그거를 3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20억의 그 광고 매출 혹은 수익을 방송사 입장에서는 미디어 입장에서는 발생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스트리밍이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도쿄올림픽의 경우에 있어도 공중파 3사가 쿠팡한테 판매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쿠팡하고의 협상이 막판에 결정이 돼서 쿠팡에서 올림픽 중계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 올림픽 정도에는 혹은 그 다음이라도 쿠팡이 분명히 이 올림픽 시장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또 쿠팡이 굉장히 이제 막강한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플레이어죠 시장에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 스트리밍이건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건 스포츠 컨텐츠를 살 때는 돈이 든다는 거죠. 유튜브에 틀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도 그 중계권을 사갖고 올라면 돈이 드는 거죠. 근데 젊은 층에서 열광할 수 없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나 자기 컨텐츠 제작자로 참전해서 들어가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유튜브로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꼭 레거시 미디어하고 스트리밍 혹은 뉴 미디어가 서로 배치되는 개념 혹은 싸우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서로 그렇게 보완하면서 그래서 만약 다음 올림픽 같은 경우는 공중파 혹은 최근에 종편도 올림픽 중계권을 샀는데 그 중에 일부를 또 재판매하고 네이버에 좀 팔 수 있고 이런 형태의 협업 콜라보가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오는 쿠팡이 계속 지금 스포츠에 진입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전략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마존 프라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커머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로서 도구로서 스포츠를 받아들였는데 쿠팡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전략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미국의 스포츠 시장하고 한국의 스포츠 시장은 사이즈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좋아하는 스포츠도 다르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쿠팡이 어떤 식으로 또 전개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쿠팡은 막대한 적자를 보다가 최근 3분기 연속 흑자를 냈어요. 근데 TVN하고
또 한 번 더 보죠. 거기는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으니까 스포츠 컨텐츠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스포츠 컨텐츠에 돈이 든다는 뭐 달갑진 않지만 그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질문을 받고 마지막에 장을 못 이루신 분을 위해서 마지막 질문이 꼭 있으신 분은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유상훈 질문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방송인이라 또 이제 교수님이고 그래서 올해 제가 청부학과 학교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나는 테라피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그중에 우리 청부가 앞으로 제가 깨달은 게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2020년 2월에 제가 스포츠 저널리즘 코너스들과 아코론 책을 냈는데 거기 챕터 8에 우리 중퇴를 많이 하신 김진태님 그 원고를 거기다 제가 해보고는 야 그동안 밥도 한 번 안 샀네. 야 내가 아마 책이 나오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은 아니시죠? 아니 질문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질문은 이제 정재훈 부장님한테 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 그 스트리밍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좀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스포츠 자체에는. 그러니까 미디어나 플랫폼이 생긴 거는 스포츠가 더 확장하고 확대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들 생각해 보면 아까 그 풀샷, 풀스윙 뭐 이런 경우 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접근이 안 됐었던 내용들, 지자리 했어야 되는 내용들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스트리밍 스포츠의 어떤 뭐 진화라고 할 수도 있고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중계를 넘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부정적인 측면도 저는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낼 의사가 있거나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유효하고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그들만의 이유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개통화시키는 것도 되고 그래서 아까 연세대 같은 질문하셨듯이 우리가 뭐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스포츠를 10일 나이츠로 본다면 뭐 시민권을 스포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거고 수상권도 얘기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제 질문은 조대현 씨한테 레거시 저는 레거시 미디어 갖고 있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인폼을 해주고 정보를 줘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퍼블릭 투표도 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는 아주 되게 약해요. 감시라는 것은 약하고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 하는 거하고 지금의 스트리밍 스포츠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아직 발전이 안 됐다 보니까 전혀 관심도 없어하고 그런 북한 플레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자기들 이익들을 위해서 스포츠라는 것을 백기를 하는 건데 그거 계속 내고 나면 아까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크리티컬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거기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제 질문은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서 요즘 불안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있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빨리. 정재훈 부장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이대로 생각하고 보내줄 수는 없고 또 연락처는 소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각오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예. 얘기해 주세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농담이 아니고 그 신문 시장만 놓고 보면, 특히 스포츠에서 신문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저희 나름대로 대책 회의도 하고 하지만 신문으로 지금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능은 남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데이빗 뷰캐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이제 가족이 와 있죠. 근데 일본 야구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한국에 와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정해 뭐 그래서 뭐 여기서 눌러 살고 싶다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훌륭한 얘기가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취재 한번 해봤더니 그야말로 이게 국보 콘텐츠죠. 뷰캐넌이 일본에서 그 아리따오 부인이 일본 선수 부인들 상에서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유튜브에 떠오르고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국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가공이고 허구일 뿐, 가짜 뉴스죠 사실은.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 비판 기능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스포츠 결과를 전달, 특히 프로 스포츠 결과를 전달하기 해도 지금 바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그걸 또 지적하는 기능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까요? 뭐 하여튼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한 세 분이 질문하고 답변할 것을 그 전통적인 미디어에 계신 분들이 한 번에 끝내시는 마지막 질문 없으신 저 연세대학교죠?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뿌리는 결국에 프로스포츠에서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통적인 프로스포츠 산업, 예를 들어서 축구라는 시장에 다른 산업이 이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걸 이제 그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길게 보았을 때 스포츠 관련 콘텐츠나 스트리밍 규모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이럴 때는 술자리에 가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어쨌든 저도 그 해답을 찾으려고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제가 아까 간단히 말했지만 이제는 선수들이 좀 뭔가 자기 유튜브 때문에 자기 IP의 가치를 되게 인지하는 그 단계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은퇴하면 해설위원 아니면 뭐 그냥 서장철 예능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뭔가 뭐 좀비 트릭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사실 거기서 저는 되게 가능성들이 많다고 봐요. 사실 뭐 김연경 선수나 뭐 다 유튜브 채널 100만 이상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좀 뭔가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좀 더 그냥 지금은 비교를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는 의미가 없어. 그냥 그런 걸 만드는 재미가 요새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는 저녁 자리 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학회는 우리 충기학생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K리그 용역을 하면서 느낀 게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회 같으면 발제자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프로에 계신 분들하고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디어학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초기 학생대를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재원 부장님, 그 다음에 정진욱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장원혁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김진짜 우리 53만 유튜버 감사드리고요. 또 김바로 PD는 제가 소개 안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스포츠 PD 출신입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메이저리그 만들다가 이제 온라인 이제 OTT로 가고 이제 본인의 이제 사업까지 하고 있는 아주 그 현장의 그 트랜지션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시고 정말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배재성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우리 그 3부인데 4부로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 옮기셔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시 반부터 오늘 시작해가지고 3시간 20분 정도 시간을 거의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재미있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함까지 곁들여서 아주 유익한 그런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레가시 미디어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참 격세지감이라는 용어가 또 생각이 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레가시 미디어의 위기 상황을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심각하게 느끼면서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오늘 주제 그대로 이 스트리밍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서 참 빨리 변하고 있다. 스포츠 플랫폼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미디어 환경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실감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플랫폼이나 트렌드는 변하더라도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 콘텐츠로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 다만 세상이 변하면서 플랫폼이나 트렌드가 변하는데 그 변하더라도 서로 공존, 상생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세상 트렌드도 그렇고 레가시 미디어가 항상 옳았던 것도 아니고 또 뉴 미디어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트렌드가 항상 또 가볍거나 또 틀렸다. 이것도 또 바라지 않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차별화되는 그 속에서 또 동조화 현상도 또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서로 닮아가려는 노력들이 아마 차별화 속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스포츠 콘텐츠의 가치가 더욱더 굳건한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아마 걸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름 속에서 또 같음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스포츠는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주신 토론자, 발제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